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그야말로 확인하기가 참 무서워진 환율입니다. 오늘 환율이 또 급등을 하면서 1280원대 후반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옵션 만기일에 환율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 수급을 기대할 수가 없었죠. 코스피가 장중에 약보합권으로 잠깐 올라오면서 희망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막판으로 가면서 코스닥과 함께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1.6% 정도, 코스닥이 3.7%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CPI 그리고 에너지와 식품을 뺀 러시아 영향을 다소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원 CPI도 시장 예상을 넘어서면서 매크로 환경이 안 좋습니다. 수익보다는 지키는 것이 중요해진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월등히 많은 오늘 장에서 게임주들이 훨씬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컴투스가 12% 넘게 빠졌고 1분기 실적 부진과 가상화폐 급락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위메이드의 10% 넘는 급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있는 섹터는 선방했습니다. 해운주와 보험업종 강했는데요. 펜오션, HMM,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이 약세장 속의 상승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기아와 HMM을, 기관은 펜오션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네, 종목 콕톡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저희 종목에 대한 뒷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목요일 종목 콕톡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김선영 LNS홀딩스 대표, 하창봉 와우넷 파트너, 김동준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물가지수가 전망치를 상회를 하면서 시장을 크게 지금 흔들었습니다.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악화됐는데 코스닥이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을 쫓아갔어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점차 좀 멀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차분하게 우리 시장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김선영 대표님부터 시장 이야기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요즘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악재들이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는 어저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 테라 루나 관련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위험 회피 현상이 그대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꼬여버리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오늘 굉장히 옵션 만기도 맞아서 전체적인 수급이 좀 불안정하게 마무리되는데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단기간 내에 뭐 짧게 해결될지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돌발악재인 부분은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기본적인 실적이나 아니면은 유동성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를 그래도 어렵지만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현금화 비중을 높여가는 게 정답일지 어떤 변수에 주목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하창봉 파트너님께 여쭤볼게요. 네, 하루 전날 이제 반등력이 좋다 보니까 화요일 날 저점을 건드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장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이제 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뭐 2,550포인트 코스피가 코스닥도 830선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물가 지수에 하는 익스포즈는 오전장은 약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가 자체가 좀 올라갔었고 아침 초반부터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밤새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쇼크가 있다 보니까 뭐 게임주라든지 하이브 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상당히 좀 받았었는데 아마 12시를 지나면서 조금 많이 급락으로 많이 갔던 것은 뭐 옵션 만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에 연동되는 것도 있고 반대 매물 신용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이 출회됐다 그리 볼 수 같습니다. 자항에 대해서 약간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 중국 증시와 중국 본토 증시와의 커플링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도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했다. 물론 이제 리크장 총리의 또 부양책 이슈도 잠깐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선방했다는 걸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우리 장 사실 뭐 오늘 밤 또 어떤 말 큰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또 미국의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제 밤새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한번 쇼크를 맞았기 때문에 뭐 급한 투매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시장이 약간 좀 과하게 빠졌다. 항상 과하다는 게 사실 보면
지하 밑에 또 지하층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수준에서의 무분별한 주식 투매는 무의미할 것 같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매도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좀 빠져 있는 장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시장을 또 환율까지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준 부장님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예, 오늘 우리 급락은 환율 급등이 크죠. 사실 환율 급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전략이 장기화될 거다 하는 측면이고, 이에 기반하여서 미국에서 이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6월, 7월까지는 좀 거치기 어려울 거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환율이 오늘 폭등을 하면서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살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가 중심으로는 신용이라든지 담보대출 이런 압박까지 있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이 급등을 했지만은 내일 이후에 환율이 좀 안정을 보인다면 충분히 오늘 지나치게 급락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실적들은 당연히 담아야겠고, 두 번째로는 성장주도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일 정도는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환율이 연고점을 5거래일째 계속 경신하면서 부담스럽게 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선영 대표님은 이런 변동성 장세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제 손절을 생각을 하고 또 종목 교체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따라서 항상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한 20년 좀 넘게 하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는 뭐 없었던 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22년 차 정도 되는데 22년 동안 단 한 해도 이렇게 악재가 없었던 해는 없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부터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 중에 우리가 악재를 걷어낼 악재가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보면은 당장은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기업에 대한 주가는 항상 그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이제 그 펀더멘탈 상태에 따라서 이제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기본적인 걸 하나 딱 잡고 또 투자를 좀 묵묵하게 이어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절을 지금 필요 없는 손절을 가장 줄여야 되는 시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에 본질에 지금 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 업종으로 가볼 텐데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 속에서 해운주가 다양한 호재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실적도 잘 나오면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해상우님이 올해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이 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우님 추이부터 좀 점검을 하고 갈게요. 해상우님 추이는 어떤가요, 하창록 대표님? 네, 뭐 어제 오늘 흔들리는 장에서도 아마 해운주들은 최근에 가장 이제 사랑을 좀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해상운임 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는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벌크선 석탄이라든지 철강성을 나르는 BDI 지수는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연고점으로 다시 최고치로 올라왔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벌크보다 조금 비싼 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상해 컨테이너 지수 운임이라고 하는데,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간 기준으로는 1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가 이제 컨테이너 운임 쪽이 이제 HMM 같은 경우고, 우리가 말한 벌크선 BDI 지수가 대략적으로 이제 페노신 같은 기업인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BDI 지수 같은 게 많이 올랐느냐? 가장 그 첫 번째 원인은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가 러시아 쪽에서 석탄을 조달하지 못하니까 그 가까운 거리를 오히려 호주라든지 조금 더 멀리서밖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운임 단가가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브라질 남미 쪽에서 어느 정도 계속 최근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집중호우가 좀 해소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석탄 같은 거를 나르는 물량 자체를 증가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해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의 봉쇄 이슈 때문에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봉쇄가 만약에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좀 풀린다면 충분히 물동량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석탄이나 철강성을 나르는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 그래서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DI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2배 넘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해상운임 강세와 함께 해운주에 힘을 실어주는 게 달러와 또 강세입니다. 사실 환율 상승이 시장 전반적으로 반가운 뉴스는 아닌데, 해운주는 달러 가치가 상승할수록 환차익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업종인데, 이익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예, 그 기업의 매출은 보통 이제 P 곱하기 Q입니다. Q는 이제 판매량이고 P는 이제 단가가 좀 되겠는데, 해운은
단가의 경우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운임 지수가 되겠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해운은 달러로 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환율이 상당 부분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등락은 있겠지만은 절대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거다. 이런 측면은 해운 업종에 대해서 펀더멘탈의 P 부분 이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측면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무구조가 열악했을 때는 환율이 급등을 하면은 재무구조 밸런싱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로지 환율, 절대 환율이 높은 상황을 충분히 지금 해운주는 누릴만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6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여기에서도 좋은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상하이 봉쇄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하이 봉쇄 그리고 해운주 연결고리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좀 대응해야 할지 대표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상하이 봉쇄가 좀 해제가 되게 되면은 다양한 업종에 사실 되게 좋겠죠. 우리나라 시장 전반에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해운주만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하이 봉쇄가 해제가 되고 나면은 상하이 공장 재개가 일시에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동량이 갑자기 쏟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작년 하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년 하반기처럼 이제 해운주들의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급난 대란 현상의 어떤 재현 가능성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물동량이 한 번에 몰리게 되면은 또 이로 인해서 또 해운주들이 굉장히 큰 호재성 이슈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상운임 상승, 고환율 차익, 그리고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까지 다양한 호재에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펜오션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HMM도 견조한 실적이 전망되면서 해운주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훈풍도 부는 모습인데요. 펜오션 1분기 실적을 볼 때 다른 해운주에 대한 실적도 기대를 가지고 봐도 좋을지 하창봉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업종마다 산업 사이클이 있는데 1분기는 대부분이 이제 해운 업종은 약간 비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수기하고 2분기, 3분기 돌았을 때 다시 성수기로 가는데, 펜오션은 이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조 6천억 정도, 7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펜오션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물동량 증가 속에서 운임이 올라갔다는 걸 대변하는 거고요. 내일 13일 날 이제 HMM이 실적 발표 예정인데 컨테이너 쪽도 현재 상태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게 좀 지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HMM이 지난해 7조 원의 영업이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원 정도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2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그걸 아직 뭐 무조건 싸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운임의 상승 단가가 계속 이어질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HMM이 실제적으로 청권사 컨센서스가 대략 2조 5천억대 후반 정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뭐 2조 원대, 3조 원대 육박하게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건 환율 효과도 독특해 보는 것이고, 가장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아직 상해 봉쇄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그 노출도가 미주나 유럽 노선이 조금 더 큽니다. 중국보다 크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중국에서마저 이제 어느 정도 봉쇄가 완화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한다면 해운업황에 대한 실적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가 관점에서만 실적 발표 이후에 일정 부분 주가 조금 올랐다가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뭐 지난해 정도까지의 주가 고공행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해운업황의 어느 정도의 업황 호황은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걸 이제 딱 멈출 수 있는 시그널 하나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쪽에서 뭐 화해 모드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해운업황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잠깐 멈춤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믿을 건 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해운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HMM과 펜오션이 지금 실적을 또 약간 대기를 하고 있고 나와 있는 것에도 비쳤을 때 오늘 강세를 또 보여줬는데, 그럼 해운주 중에서 최선호주, 탑픽 그리고 이유를 좀 듣고 갈게요. 대표님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이제 지금 시점에는 해운주, 철강주 매수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철강주 먼저 제가 꺼냈어요. 근데 오늘도 해운주를 준비해봤는데 역시 투톱 HMM 아니면 펜오션 둘 중에 뭐가 나을까라고 좀 봤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HMM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페노션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이 나왔고요. 기술적 위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HM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현재 수준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사실은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당장 내일 아니면 오늘 오후에라도 화해 모드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런 관련된 악재성 이슈들이 다 사라지고 해운주들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간 자체를 올 상반기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재 좀 알아보니까 미국 서부의 항만 정체가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컨테이너선 운임과 용선료가 역시나 이제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찍히는 매출에 대한 부분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숫자가 찍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 좀 지켜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말까지 선복 부족 현상, 선복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의 지정 공간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족 현상도 당분간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올해 상반기 하면은 이제 5월달, 6월달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2달 정도 투자 사이트를 좀 보호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고 HMM도 3% 상승하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어쨌든 HMM이 조금 더 부담이 낮다라고 하면서 HMM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그럼 하창봉 대표님의 탑픽도 들어볼까요? 둘 다 같은 업종인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BD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벌크선으로 석탄이나 원자재를 많이 납품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니까 이제 고부가가치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납품하는데 일단 해운 그 지수화만 놓고 보면 BDI는 지금 고공행진을 보이는 거고 근데 고공행진을 보이지만 이게 이제 약간 꺾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게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다 가정입니다. 중국 봉쇄도 사실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2월 달에만 해도 5월 달 정도 멈추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는 거 보면 언제 꺾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두 개의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도 HMM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단가도 좀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BDI는 이미 지수 자체가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반영되는 거고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오히려 주가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전을 노린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운임 지수와 고점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BDI를 평가했을 때는 선택을 하라면 저는 HMM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조금 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을 집중해 주신 것 같아요. HMM 두 분 다 탑픽으로 골라주셨는데 그러면 김동준 부장님의 최선호주 들어볼까요? 예, 저는 페노션입니다. 사실은 이제 HMM은 상선, 컨테이너가 이제 집중되는 쪽이고 페노션은 양자가 같이 좀 골고루 좀 돼 있는 측면입니다. 사실 그 벌크선의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우크라이나 이제 곡물도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철광석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상당 부분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서 탑승도 좀 해야 되고 또 떨어지는 부분에서 반등 분위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 잡힌 페노션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해운주들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최선호주들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슈콕 종목톡 다음 종목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주인 DB하이텍인데요. 김선영 대표 종목입니다. 먼저 지주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DB그룹이 지주사 전환 기준을 충족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DB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사실상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 DB하이텍의 매각 가능성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향후 시나리오에 따라 DB하이텍에 미칠 영향까지 먼저 짚고 갈까요? 네, 뭐 갑자기 이런 이슈가 좀 나와가지고 좀 멘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지주사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전환을 했을 때 지주사 계열사 지분을 보통 이제 30%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현재 지금 DB그룹이 가지고 있는 DB하이텍 비중이 12.4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7.58%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계산 대충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분을 확보하려면은 최소한 5,6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주산 DBIS인데 DBIS의 현금성 자산이 1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금액이 필요해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뭐 DB하이텍을 매각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당연히 DB그룹의 메인 핵심사인데 이걸 갖다가 매각을 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지주사로 전환하냐 안 하냐, 만약 하게 되면은 DB하이텍을 비중을 한 17%를 더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 5,60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없다. 그렇게 되면 지주사를 포기하는 방법이 사실 지금 제일 유력한 것 같은데요. 지주사를 일단 포기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게 작년에 이제 DBINC 자산이 6,02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주사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 2천억 규모의 차입을 만일 하게 되면은 지주사 규정을 좀 피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2천억 정도 차입하게 되면 자산 총액이 8천억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회사 주식 총액 자산 대비해서 50%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주사 규정을 피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600억을 들여가지고 추가 지분을 매입해서 지주사를 전환하는 것보다는 2천억 정도를 차라리 차입해서 자산 규모를 8천억으로 늘린 다음에 이 규정을 이제 주식 자산 대비해서 50% 이하 규정을 좀 맞추는 게 DB그룹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어떤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시장에서 좀 돌았던 그 M&A 관련해서는 그거는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짚어주셨고 지주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DB하이텍 하면 파운드리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업체잖아요. 이제 글로벌 대형 12인치 파운드리 업체들의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8인치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DB하이텍에 대한 이익 눈높이를 좀 더 키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또 얘기도 들려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전 세계 3위 시장이 이제 대만의 UMC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가동 중인 12인치 웨이퍼 반도체 이제 제조 공장 부분에 5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수익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원 되는 금액인데요. 그리고 파운드리 세계 5위 중국의 SMIC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50억 달러 정도를 투자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좀 살펴보니까 8인치 웨이퍼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한 2, 3년 정도는 이제 이런 설비가 부족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실적 경신도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DB하이텍을 보는 실적에서 컨센이란 부분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업사이드를 올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이 타이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대규모 캐파 여력이나 증설 계획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약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지만 선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뭐 TSMC가 파운드리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 그에 따라서 앞으로 경쟁이 좀 굉장히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업체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는 비중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 세계 비중이 한 1%, DB하이텍 한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거를 1%에서 한 2, 3%까지 올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평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지분을 그래도 좀 더 올려갈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을 좀 더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위쪽으로 상승 여력을 좀 놓고 실적이든지 아니면 주가든지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이 파운드리 업황 자체가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단에서 그래도 이 성장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DB하이텍의 또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합물 반도체 부문이 DB하이텍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8인치 화합물 반도체 샘플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 시장이 얼마나 좀 성장할 수 있는지 성장성도 궁금하고 그 가운데서 DB하이텍은 얼마나 좀 경쟁력을 갖게 될까요? 일단 경쟁력을 앞으로 얼마나 갖추고 갈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파운드리 시장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산이 정말 잘 안 돼요. 지금 일단 앞으로 나가고 있는 TSMC나 삼성전자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가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인텔도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의 버프를 받아가면서 이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해가면서 이제 캐파를 늘려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TSMC나 아니면 인텔처럼 돈이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유동성 자산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이제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캐파를 증설하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지금 당장은 좀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항상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캐파 증설을 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수요를 좀 많이 늘려가는 방식으로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이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캐파 증설이라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파 증설 여부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DB하이텍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한 5배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인데 기업 가치 대비 어느 정도의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보는지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지난번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DB하이텍을 오늘 좀 꺼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낙폭 과대, 실적이나 앞으로 실적의 어떤 가시성 그리고 이제 실적 이제 개선성에 대해서 주가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주가 업사이드는 한 30에서 50% 정도까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파운드리 업황 자체가 굉장히 성장성이 있어서 지금 예측도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전 세계가 좀 먹거리로 많이들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DB하이텍도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호실적 발표로 강세를 보인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PG라는 종목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먼저 호실적의 배경부터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창봉 파트너님이 가져오셨죠? 어디에 그 실적의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뭐 SPG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기어드 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가전에 많이 좀 들어가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전, 뭐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데 대부분 들어가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가전제품의 필수 부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마침 또 실적을 발표해서 실적을 좀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한 88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은 한 1,100억 정도였는데 88억 원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 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한 8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또 영업 지난 4분기 대비해서도 한 4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다 보면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지금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작년 동기 대비 우리가 보통 YOY라 그러는데 작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4분기 대비 증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기업과 산업이 계절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좀 평가를 많이 했고 가장 오늘 제가 SPG의 실적 발표에서 조금 좋게 본 것은 매출의 증가 속도보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의 증가 속도가 커졌다는 것은 산업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 SPG가 갖고 있는 사업 부문에서 고마진 사업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를 뛰어넘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품별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전부품이 67% 정도, 산업 자동화가 33% 정도인데 마진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 자동화양 마진이 높더라고요. 한 10% 정도 되고 가전부품이 한 5% 내외 정도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산업 자동화 감속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주요 고객사는 또 어딘지 함께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SPG 같은 경우가 크게 회사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기어드 모터를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산업용 감속기를 만드는데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어떤 비중을 보게 되면 모터 쪽이 대략 한 67% 정도, 그리고 이제 산업용 감속기 쪽이 한 30% 정도 중반인데 큰 그림에서는 아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산업용, 그러니까 마진율 우리가 100원을 팔아서 얼마를 남기냐 이야기인데 뭐 가정용 모터 같은 경우는 100원을 팔면 5원 정도 남깁니다.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산업용 같은 경우는 10원 정도를 남기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10% 정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 산업용 모터는 그대로 가는 거고 가정용 기어드 모터는 그대로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용 감속기 쪽에 상당히 이제 비중을 두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간단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감속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감속기 같은 경우는 보통 산업용 설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무 자동화기 OA기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정밀 감속기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정밀 감속기라는 게 바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로봇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조금 높아질 거고 이 정밀 감속기 중에도 또 하나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SR 감속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공작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금사 장비 로봇 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만약에 SPG라는 기업을 뭐 테마 관련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로봇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정밀 SR 감속기가 보통 로봇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많이 하죠. 지금 많은 산업용 로봇의 큰 트렌드는 협동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로봇이 같이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서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 가게 되면 협동 로봇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인명적으로 좀 위험한 부분, 용접하는 부분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SR 감속기 같은 경우가 로봇 산업에서는 협동 로봇기 쪽으로 들어간다. 예,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PG가 이제 모터 산업을 하고 있는데 미래 산업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또 협동 로봇의 SR 감속기 이걸 이제 담당을 하면서 고마디를 좀 챙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보니까 매출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가전 부품의 소형 네. 모터의 최대 시장인데 사실 이제 가전이라고 하면 지금 실적은 잘 나왔지만 앞으로 조금 가전이 좀 주춤할 것이다라는 좀 뷰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현재 고객사 그리고 매출 성장세 어떻게 좀 될까요?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뭐 냉장고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네. 그럼 주요 이제 고객사는 메이커 이제 가전을 만드는 기업 있죠. 우리나라로 생각하게 되면 삼성전자, LG전자 들어가는 거고 LG전자가 지난해 전 세계 가전 매출 월풀을 제끼고 1위를 차지했죠. 그럼 미국의 월풀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또는 중국의 하이얼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가전 회사에는 SPG의 모터가 들어가는구나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보게 되면 이제 이건 앞으로 저는 60% 정도의 매출이지만 계속 나온다는 게 요즘의 냉장고는 아시겠지만 얼음 분쇄기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얼음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또 모터가 돌아가겠죠. 바로 냉장고에 얼음 분쇄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 산업용 모터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또는 정수기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매출의 60%지만 앞으로 성장세 이견이 없다고 보는 건 뭐냐면 트렌드의 변화인데 요즘엔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요도 되고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쇄기. 네, 그렇죠. 음식물 분쇄기죠. 불편하니까. 물론 이제 그게 좀 제품 자체 약간 고가다 보니까 주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보통 남성분들 저녁 되면 바구니 들고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 가전에 대한 정체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모터가 들어가는 가전 제품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음식물 분쇄기라든지 이 얼음 분쇄기 냉장고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여전히 안정적인 관점에서 이 소형 모터 시장은 계속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모터가 들어가는 가전제품 성장세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로봇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네. 지난 2019년에 일본 제품이 독과점하고 있었던 고정밀 로봇 감속기 양산에 성공을 해서 이후 현대차 등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 부분에 그 미국 진출이나 증설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구체화되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미 1분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SPG에서 뭐 미국 어떤 회사라고 공식적으로 아마 비밀 조항 이슈 때문에 기업명을 밝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1분기에 미국의 테스트 초도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SR 감속기인데 물론 테스트 물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업체가 어느 정도 이거를 이제 SPG의 SR 감속기가 상당히 괜찮다면 SR 감속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모터가 돌아갈 때 속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모션 제어 쪽에서 모터와 기어를 힘을 전달해 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 로봇에 적용이 되는데 일단 미국 쪽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 1분기에 벌써 초도 물량이 들어가서 테스트 물량을 기다리는 상황이 있고 자 그게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해 8월 달 정도에 추가 설비가 좀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간 지금 SPG에서 이 SR 감속기를 한 6천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가 설비가 들어오게 되면 연말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증가한 8천에서 10,000대 정도. 근데 대당 가격 자체가 정권사에서 좀 확인해 봤더니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감속기 기계 하나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할 때 만약에 10,000대가 생산돼 지금은 6,000대 수준에서 10,000대가 생산되게 되면 SR 감속기 측면에서 200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의문을 조금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번 1분기 실적을 봤는데 전체 매출이 1,100억 정도 나오던데 여기서 200억은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떤 게 의미하냐면 이 SR 감속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산업용 감속기보다 마진율이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높은 거고 어느 정도 이게 출발점에서 계속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200억 정도의 연 매출이겠지만은 향후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전에서도 이제 고객사가 국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글로벌로 모든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SR 감속기가 성장 동력도 충분하지만 2배 이상의 그 고마진을 챙겨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또 높아질 수 있는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SPG 관련해서 그 김동준 부장님의 뷰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업? 예, 강소기업으로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 토끼 잡은 거는 사업 구조 변화에 성공을 했다. 쉽게 얘기하면 가전에서 산업 자동화 쪽으로 변화를 구조적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였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로봇용이죠. 이 로봇용 감속기의 경우에는 2019년에 국책 사업으로 이제 개발을 좀 했고, 2020년부터 이제 시리즈로 이제 제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1년에는 세메스, 삼성그룹 장비업체에 납품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레퍼런스는 확보를 했다. 그리고 일본산의 수입 대체가 됐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성장성을 잡았다 하는 측면이고, 최근의 실적 변화는 역시 또 이제 이런 측면하고 수출 비중이 80% 육박하기 때문에 역시 고환율의 수혜를 좀 보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환율 수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SPG가 오늘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최고가를 찍은 후에 17,500원 정도를 찍고 다소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도 보였고 또 기관은 매수 기조를 좀 유지를 해가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시장만 괜찮다면 저는 당장 내일도 또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죠. 크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으로 지금 가격에 편입을 해야 되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조금 무리수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하나가 SPG를 투자할 때 포인트 자체는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 섹터에 대한 시장의 수급도 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 기업이 유일무이하게 다른 많은 로봇 관련 기업들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 하더라도 주가가 나홀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이걸 먼저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이제 주가 관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아주 미세한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고점 대비 한 10% 이대 정도의 차익 매물이지 추세적으로는 우상향 52주 신고가의 그림을 향해서 가져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이 SPG라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시장이 흔들릴 때 또는 그러니까 가격 전략을 좀 드리기는 모호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조금 움직인 거 있습니다만은 가격 오히려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원래 실적이 잘 나오고 향후 성장성이 좋은 기업의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니까 그 포인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섹터로 수급이 일단 들어와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시장이 흔들릴 때 기회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투자 전략 주셨습니다. SPG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슈콕 종목톡 마지막 종목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술품 경매 대표 주자죠. 서울 옥션인데요. 김동준 부장께서 가져오셨습니다. 미술시장 호황으로 1분기 실적과 함께 올해 전반적으로 고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어느 정도의 이익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이제 미술품은 이제 아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 미술가라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경매 시장의 약 6위 정도입니다.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중국, 미국에 의해서 6위 정도 된 시장이고, 서울 옥션은 전체에 한 10여 개 정도 사가 있는데 50% 정도 점유를 하는 압도적인 이제 1위 업체가 되겠고, 물론 2위 업체가 이제 41% 정도 해가지고 합해서 이제 91%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66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많이 나왔죠. 100% 이상 증가를 했고, 실적은 상당히 좀 이제 판단하기가 좀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옥션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2015년에 15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197억 원으로 훌쩍 뛰어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급증을 한 상태에서 과연 실적 추세가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가는 판단하기 이르지만은 1분기의 영업이익이 66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가 좀 됐고, 연간으로는 사실은 이제 경매 수수료도 있고 상품 매출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900억 이상 정도에 보수적으로 영업이익을 한 250억 정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을 250억 정도 보는 이유는 신규 사업의 블랙낫이라는 부분에 대규모 인력을 좀 투입하면서 인력 채용이 좀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게 인력난, 그리고 인건비인데 2021년에 인건비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금년 1분기에도 46%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실적은 197억에서 영업이익 250억 정도, 그래서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물론 최고치를 경신하는 부분이고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림을 낙폭화되기 때문에 크게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서울옥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내 미술 시장이 정말 상당히 좀 대중화되고 있는 게 눈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리오프닝 뭐 이런 것들이 올해 이 시장을 성장을 이끌어 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국내에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경매 기반 오픈 마켓인 플랫폼 블랙낫 아트위크가 개최가 됐습니다. 아트위크. 이제 젊은층 참여가 좀 커진 미술 시장에서 이 블랙낫이 서울옥션의 큰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좀 뷰가 있어요. 그래서 GD가 뭐 이렇게 운동화 같은
같은 것도 경매로 내놓고 했더라고요. 이 블랙낫의 강점 그리고 성장성, 블랙락이랑 좀 비슷한데 발음이 어렵네요.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좀 자세하게 저희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홍콩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이제 홍콩 시장에 진출해서 2017년, 뭐 18년 이런 정도의 홍콩 쪽의 경매 낙찰 금액이 뭐 400억에서 600억대까지. 그래서 전체 이 회사의 낙찰 금액의 50%를 상회할 정도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에는 뭐 9억 원, 뭐 0.5%로 이제 축소가 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벗어날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홍콩을 다시 오픈할 생각이고 이르게 본다면은 11월 정도에 홍콩의 경매가 생긴다면 다른 업체하고 차별적으로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성장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블랙낫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온라인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의 그 온라인 경매가 됩니다. 마켓플레이스라고 하죠. 옛날 과거에 옥션, 그래서 서울 옥션이라는 게 그 옥션을 따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비드 형태, 경매를 갖고 하는 이 마켓플레이스가 새로 열리는 거고, 이게 서울 옥션의 브랜드가 이제 블랙낫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앱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21년 11월에 런칭을 했고, 스마트폰에 앱에 설치를 해서 이제 4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B2C입니다. 기업들이, 셀러들이 들어와서 한 150개 기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이 사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셀러들이 물건을 올리고 그 경매를 할 수 있게 이제 중개를 해주는 역할이 됩니다. 아마 연말까지 이제 C2C, 개인 대 개인, 그래서 저도 소장하고 있는 걸 올려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된다면 지금 MZ 시대의 미술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고, 이거의 반향을 크게 누릴 수 있다. 특히 이제 서울 옥션은 전체 인력이 130명인데 30명을 이 블랙낫에 투입을 해가지고 크게 지금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성장 드라이브를 블랙낫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지금 블랙낫을 보는 시각입니다. 네, 일단 4월 말 앱으로도 출시가 됐는데 지금은 B2C지만 일단 C2C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서울 옥션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했던 이 홍콩 경매 시장도 하반기에 다시 열릴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홍콩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의 이익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매라는 게 저기 미술품의 경매는 이제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제 위택자, 셀러한테 맡기는데 이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보통 한 국내나 홍콩에 똑같습니다. 10% 정도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구매자한테는 18% 정도 이제 수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홍콩이 이제 열린다면 얼마만큼 될 것인가 했지만은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을 추월해가지고 세계 미술품 경매 1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홍콩은 중동, 동남아, 그리고 홍콩과 중국의 부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400억에서 600억 정도 그 3년 동안 했던 그런 시각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상당 부분 경매의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면 이익 기여도는 커질 거다 이런 측면이고, 조심스럽게 리오프닝, 특히 이제 중국이 남아있는 리오프닝의 마지막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도 서울 옥션이 그 홍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측면이죠. 트렌디한 키워드로 이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술품 시장을 더 좀 들어올린 키워드가 바로 NFT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NFT 같은 경우는 뭐 예술품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뭐 엔터나 플랫폼 이렇게 좀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이슈로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NFT 관련한 그 사업의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서울 옥션이 NFT 관련해서 얼마나 좀 성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NFT라는 게 증시에서 이슈 테마가 되면서 서울 옥션 주가가 4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주식들에 대해서 좀 도매급으로 1분기 실적이 대단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매급으로 같이 빠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서울 옥션의 이제 주가 흐름입니다. 사실 이제 NFT 또 뭐 블록체인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또 메타버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가장 NFT로 만들기 쉽게 창조하기 쉬운 게 미술품이라는 거는 뭐 자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MZ 세대,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 세대들이 지금 미술품에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NFT로 연결이 되더라도 훨씬 더 활동적일 거다 하는 측면이고, 또 블랙낫도 얘기했고 이 온라인 쪽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부분, 또 다양한 블랙낫의 특징은 미술품 외에 다양한 그런 그 소장 가치가 있는 거,
뭐 오히려 감가가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는 게 바로 이런 소장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도는 봐야겠지만은 두 나무 블록체인 관련해서 리딩 업체하고 제휴를 해서 지금 사업을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NFT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서울옥체인 주가가 올라가지고 또 지금 조정을 심하게 보이고 있지만은 가장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누릴 수 있는 쪽이 아티스트다. 또 아트 측면이라는 거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 두 나무하고 제휴한 효과가 가시화된다면 충분히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입니다. 네, 저희가 예술품 경매 종목이 국내에 2개가 있잖아요. 상장사가 K옥션이랑 서울옥션인데 오늘 그러면 서울옥션을 따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업계 1등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낙찰 가액 중에 해외 쪽 그 작품들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홍콩 쪽에 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중국 베이스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외 제품 소싱 같은 게 많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리딩의 역할을 가져갈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신세계가 좀 투자를 했죠. 요즘 백화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백화점 고객들, 특히 요즘 이제 그 백화점 고객도 MZ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시너지, 그래서 1월 달에 280억 정도를 해서 5% 좀 안 되는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서울옥션이 충분히 1위로서 누릴만 하다. 그리고 NFT 때문에 좀 슈팅했던 부분이 주가가 지나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이제 4만 1,000원대 정도에서 2만 원 정도 주가니까는 반토막이 난 상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실적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상대적으로 K옥션 대비 서울옥션을 더 추가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네, K옥션과 비교해서 또 장점을 콕콕 집어주셨는데 이렇게 올해 안정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나갈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지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오늘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왔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싸게 담는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지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예, 우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수적인 그런 250억 정도의 영업이익 기반으로 PER, 금년도 예상 펄을 좀 본다고 하면은 17배 정도 수준 같아요. 그래서 업계 1등 주고 안정적인 성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블랙낫이라는 플랫폼을 좀 갖춰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홍콩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PER은 매력적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오버슈팅했던 4만 원대 주가는 지금 뭐 여기서 100%가 이제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라는 측면이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32,000원에서 35,000원인데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2만 원대가 이어받고 있는 주가는 충분히 25,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갈만하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시각이 그게 크게 나쁘지 않다면은 3만 원대 주가도 회복되기 가능하다 하는 거고 정말 그 이제 그 제로 코로나가 이제 벗어나서 홍콩에서 열리고 글로벌에 대한 전략이 플러스 알파로 간다면 충분히 서울옥션은 NFT 이슈로 인해서 같이 빠지는 주식이 아니라 실적 베이스를 갖고 있고 플러스 알파를 누릴 만한 그런 1등 주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고점이 4만 원은 조금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2만 원에서 20% 정도의 업사이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내일장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시장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CP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밤에 글로벌 방송을 해서 어젯밤에 CPI 발표된 걸 직접 봤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의 예상치는 8.1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8.1은 너무 과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8.5였는데 8.1. 일단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연준이 사실상 이제 3월 달에 본인들이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 때문에 못했습니다. 25bp를 했고 QT를 진행을 아예 못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점점 양적 완화 금액을 줄여가는 과정이지 양적 완화를 그 전에 끝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상 3월 달까지 소액이라도 양적 완화를 계속 진행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3월 달에 이제 양적 금액을 25bp를 올리고 나서 4월 달에 처음 맞는 이제 시기였죠. CPI가 발표됐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QT 없이 25bp를 아주 살짝 금리 인상을 해놓고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CPI가 얼마나 내려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예상해봤었는데 제 자체 모델을 좀 돌려보니까 한 8.3 정도, 8.4면 조금 섭섭하고 8.3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었는데 저는 오히려 어제 8.3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 매우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반응을 좀 안 좋겠죠. 이제 그 전에는 발표되기 전에는 이제 선물 시장이 굉장히 좋다가 발표됨과 동시에 선물이
아무리 수직 하락을 하면서 일단 시장은 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에 밀었는데 중간에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사실 미국 시장 장 중반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코어 CPI에 대한 부분인데 근원 물가죠. 제가 살펴봤어요.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도대체 항목별로 뭐가 잘못됐나라고 살펴봤는데 일단 전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 주택 가격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죠. 미국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항공 요금이 올랐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제 항공 운항료가 올랐다라는 부분을 과연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 제가 뭐 리오프닝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다가 이제부터 다시 항공기업들이 여행을 재개하면서 수요도 증가하고 특히 국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공군으로부터 한 수십 명의 그 파일럿들을 또 고용을 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항공 이 관련 금액이 올라가면서 이제 코어 CPI가 올라갔다는 부분은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일 부분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일 그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 초반에 밀리고 끝까지 밀려야 되는데 중반까지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밀린 거는 다른 외부적인 이슈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일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초반부터 밀고 끝까지 밀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았고 코스피 오히려 이 정도면 견조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 코인 관련 이슈가 오늘 전체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을 문제시 삼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급이 꼬였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악재가 또 발생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진콜이 터졌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투자 전략을 바꿔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요 없는 손전량을 줄이고 그대로 포지션을 이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분에게 제가 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이 CPI에 조금 과하게 반응을 했고 코인으로 인해서 수급까지 조금 약간 꼬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과하락에 대한 그 언급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영 LNS홀딩스 대표, 하창봉 와우넷 파트너, 김동준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숨겨진 톡 전략 톡톡으로 매일 오후 4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좀 미국 시장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꼭 상승하는 금요일로 찾아뵙기를 기원하면서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